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독일 뮌헨에 있는 한 대형 병원. 더 이상의 치료나 수술이 힘든 환자들만 모이는 특수한 병실인 이곳에 한 소녀가 입원해 있습니다. 자고 있는 소녀의 팔과 겨드랑이에는 한눈에 보아도 사람 머리보다 큰 덩어리들이 엄청 위험해 보이는 상태이지만 회진을 온 독일 의사들은 소녀의 부모님에게 더는 포기하라는 말만을 건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옆자리에 입원해 있던 한국인 할아버지가 링거를 꽂은 채로 소녀와 의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독일 의사들은 링거를 꽂은 채로 일어나면 안 된다며 한국인 할아버지를 말리려고 하지만 그런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녀의 옆에 있던 의사들을 향해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곳 독일의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분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난 10살 딸 아이의 엄마 애슐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도 독일이고 딸을 출산한 곳도 독일이지만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계속 살아오던 나라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한국에 정착한 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지금은 왜 조금 더 일찍 한국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거의 매일 밤마다 할 정도로 지금의 한국 생활은 저와 딸에게 너무나 행복하기만 합니다. 특히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장애이자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제 딸 아이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팔을 움직이고 길거리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어째서인지 다른 한국인 친구들보다 더욱 활기찬 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 딸 아이는 팔과 겨드랑이 부분에 있는 암세포와 거인병이 합쳐진 희귀병을 앓는 아이였어요. 대부분의 암세포가 피부 표면으로 보일 만큼 직접 크기가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제 딸 아이는 0.1%의 확률에서 나타나는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기만 하는 거인병 증상에 암이 더해진 희귀병을 가진 아이였죠. 태어나고 약 5살 정도까지는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어느 날 딸이 계속 팔과 겨드랑이를 긁어서 살펴봤더니 이미 이러한 희귀병 증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작은 암세포의 크기에 그저 모기에 물렸거나 벌레에 물린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벌레 물린 곳에 바르는 약만 아이에게 발라주었을 뿐 딱히 아무런 치료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곧바로 병원에 갔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독일에서는 정말 너무나 힘든 병의 증상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병원비와 보험 청구 비용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에 저 또한 이러한 생각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이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 사용한 병원비가 너무나 많았고 그러한 병원비를 무려 5년 동안 갚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려서 딸의 진단이라도 한번 받아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돈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헛소리를 하냐며 저를 구박하기만 했어요.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고 저 또한 그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딸을 내버려 두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준 선생님은 제 딸인 샤샤가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첫 체육 수업을 진행했는데 팔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혹시 딸에게 무슨 장애가 있는지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그때는 딸이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저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은 제 딸의 팔과 겨드랑이 부분이 점점 까맣게 변해가고 이상한 혹 같은 것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 바로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 곧바로 병원에 가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곧바로 제가 직접 학교에 가겠다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고
약 30분 뒤 학교에 직접 딸을 데리러 갔어요.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줄 때만 해도 정상적으로 보였던 딸의 팔이었는데 몇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보니 딸의 팔과 겨드랑이는 한눈에 보아도 비정상적인 크기로 커져 있던 것뿐만 아니라 까맣게 변하고 있는 것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때쯤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딸을 곧바로 응급실에 데려갈 수 있는 병원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단은 급한 마음에 딸을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딸에 대한 상태와 사진을 보내주면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그저 당연히 성장하는 시기이니 팔이 먼저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만 늘어놓으며 또 저에게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는 남편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넘게 고민하던 중 얼마 전 저희 옆집으로 새롭게 이사온 한국인 부부가 생각나더군요. 그들은 이사를 오게 된 첫날 저희 집으로 찾아와 한국식 전통 떡과 음식들을 주면서 서로 잘 지내보자는 아주 단순한 인사만 했던 이웃이었지만 그때 당시 저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그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옆집에 사는 한국인 부부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부가 나오더군요. 너무 급한 마음에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 부부에게 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발 살려달라는 말과 함께 지금 당장 응급실. 진료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있는데 한 번만 돈을 빌려달라고 무릎을 꿇으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부부들도 너무나 당황했는지 같이 무릎을 꿇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말해보라면서 일단 딸의 상태를 봐야 되니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한국인 부부는 제 딸을 보더니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병원을 안 가고 뭐 했냐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선뜻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언제라도 상황이 괜찮으면 갚으면 되니 일단은 함께 병원을 가자는 말을 해주던 그 한국인 부부는 딸과 저를 내버려 두던 저희 남편보다 훨씬 감사한 분들이셨어요. 그러한 고마운 분들에게 염치 없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는 저 자신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남편이 아무런 돈을 건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한국인 부부와 함께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민헨의 큰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민헨에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던 병원이었기에 병원에 도착하면 딸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곧바로 치료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제 딸의 팔과 어깨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의 진단과 함께 일부 조직 검사를 실시한 의사분께서는 아무래도 희귀병 중 하나인 거인병과 암이 합쳐져서 특정 부위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증상이 확인된다면서 두 가지 병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상황이라 지금으로서는 자신들 또한 어떻게 치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신 딸의 팔 부분 엑스레이 사진은 무언가 알 수 없는 암덩어리들이 팔과 겨드랑이 전체 부위에 퍼져 있는 것이 눈으로도 보일 정도였고 진단을 해주신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 선생님들까지 오셔서 복합적인 치료 회의를 하셨지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을 하시더군요. 저와 함께 간 한국인 부부분들도 당황하셨는지 어떻게 병원이 그럴 수 있냐면서 저 대신 화를 내주셨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의사분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면 일단은 병원 중환자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아마 이대로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입원 비용이 하루마다 청구되니 그것만 괜찮으면 지금 당장 입원 처리를 해주겠다는 다소 무신경한 발언만을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딸의 팔이 알 수 없는 암덩어리에 점점 파묻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던 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한국인 부부분들께 빌린 돈으로 저는 입원비를 처리하기로 했고 한국인 부부분들도 부모로서의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더군요.
저를 너무나 많이 도와주신 한국인 부부분들은 일단은 자신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고, 늦은 저녁 시간 뒤늦게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오더군요. 딸에게조차 돈을 아끼는 지긋지긋한 남편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이렇게만 된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을 붙잡고 딸의 병원비조차 내주지 않을 거면 뭐 하러 결혼을 했냐는 말을 해버렸고, 남편은 제가 이러한 말을 하자마자 이제 더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면서 몇 개의 돈 봉투를 던져주고는 딸은 보지도 않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아빠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저는 남편이 저와의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제 남편은 저희 가족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자신의 돈을 쓰고 있었고, 길거리에서 다른 여자와 돌아다니던 중 제 친구에게 걸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저는 이래서 남편이 그렇게나 돈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화가 났지만 그저 병원 입원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딸을 보니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 부부에게 빌린 돈도 갚고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입원비를 처리하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병원에 혼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남편도 떠난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루의 짧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 저는 딸의 치료비와 입원비를 마련해 나갔고, 다행스럽게도 약 6개월 뒤 한국인 부부에게 빌린 거액의 돈은 모두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에 제 딸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무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 입원실에서 진단을 받고 상황을 지켜보던 의사분께서는 딸의 팔에 있던 암덩어리가 목으로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서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딸이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시더군요. 그 뒤 저희 딸 샤샤는 더는 치료도 수술도 진행하지 못하는 환자들만 모인 절망적인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고, 저 또한 그저 마음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딸이 입원해 있던 병실로 나이 많은 한국인 할아버지가 새로 들어오시더군요. 아마도 제 딸이 있는 병실로 오게 된 것을 보니 그 할아버지 분도 더는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앓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할아버지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는 할아버지는 이미 더는 치료할 수 없는 위암의 단계지만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 또한 딸의 증상을 보여주면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말을 이어가려던 찰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딸의 팔을 유심히 보시더니 잠깐 가까이에서 봐도 되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할아버지께 딸을 가까이 보여드렸고, 그 뒤 할아버지께서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암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있을 당시 30여 년을 넘게 의사로 생활해 온 유능한 의사분이셨다면서 자신의 소견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절대 암이 아니니 다시 재진단을 받아보라는 분노한 듯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병실의 문이 열리더니 아주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병실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국인 부부였고 저는 제 딸을 보기 위해 온 거라고 생각해 감사의 인사를 건넸는데 그들이 찾아온 것은 저와 딸이 아니었죠. 딸의 팔을 보면서 암이 아니라는 말을 하시던 한국인 할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반가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 한국인 부부와 따뜻한 포옹을 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인 부부의 할아버지였죠. 한국인 부부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으로 이미 손쓸 수 없는 위암의 치료를 포기하고 이곳 독일로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오셨다면서 저와 똑같은 마음의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 뒤 저는 한국에서 의사를 하셨다는 할아버지의 강한 요청으로 독일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곳에 있던 의사분들과 함께 딸에 대한 회의를 하셨지만 그곳의 독일 의사분들은 딸의 팔에 있는 건 무조건 암이라면서 자신들은 틀리지 않았다는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단순 피지선이 모여서 발생한 덩어리 같은 것을 자신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을 하겠다면서 그렇게나 오진으로 환자를 압박할 것이라면 자신에게 몇몇 인원들만 붙여주면 딸의 팔에 있는 종양의 제거 수술을 직접 하겠다는 강한 발언까지 하셨어요. 독일의 의사분들도 할아버지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느 정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얼마 뒤 저는 독일 병원 측의 도움과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직접 딸의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자신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암이라고 생각하기에 모든 수술의 책임을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넘기겠다면서 직접 수술 권한을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주셨지만 할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시면서 잘 보라는 말을 하신 뒤 딸의 수술실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무려 5시간의 기다림 끝에 할아버지께서 수술실의 문을 열고 나오시더군요. 상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할아버지께서는 역시 자신의 예상대로 암덩어리가 아닌 단순 피지 종양이었다면서 수술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니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의 팔 부위 피부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자신은 수술조차 받을 수 없는 위암에 걸린 채로 저희 딸을 수술해준 상락 할아버지에게 저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도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복합적인 감정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현실이 제일 슬펐어요. 그리고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셨던 한국인 부부분들 그리고 제 딸을 수술해 주셨던 상락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이웃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은 수술하고 난 뒤 엄청나게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또한 다행스럽게도 상락 할아버지는 병원 측의 예상과 달리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계시면서 제 딸 샤샤와의 산책을 즐기고 계시죠. 한국인 부부분들도 샤샤를 살리게 된 것에 할아버지가 무언가 복을 받은 것 같다면서 저를 볼 때마다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독일에서 한국인 부부분들과 상락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처구니없는 오진으로 딸을 잃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도 저는 한국인 분들로 바뀐 제 인생과 딸의 인생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한 고등학교 여기 수학여행지에 투표를 막 마친 학급이 하나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으로 이번 수학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학여행지로 한국이 결정되자 유럽에 가고 싶던 남학생들 사이에서 한숨이 흘러나옵니다. 아니 평생 한 번뿐인 수학여행을 왜 그런 후진국으로 가겠다는 거야? 수학여행을 시작하기 전 한국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수학여행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학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있는 유웨이라고 해요.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친구들과 어디 여행을 간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코로나가 더 길어지게 되면 고등학교 수학여행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학생들끼리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될지 아이들끼리 평소에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었다고 하는데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들과 갖고 있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여행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역시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죠. 정말 세상에는 너무 가고 싶은 곳이 많다 보니 학생들 모두 의견들이 다양했어요. 학생들 중에서는 해외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여러 번 가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해외여행 경험이 없거나 있더라도 한두 번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첫 해외여행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했어요. 물론 모두가 만족하는 여행지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유럽으로 가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호주로 가서 캥거루를 보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죠. 그 모든 곳을 갈 수는 없다 보니 아이들끼리 각자 투표를 해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 결정하게 되었고 투표 결과를 보자 크게 두 곳이 최종 후보지가 되었어요. 바로 한국과 유럽이었습니다. 남학생들은 대부분이 유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물론 유럽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다양했는데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유럽의 축구, 경기장 등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이유로 가고자 하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이에 반해 여학생들은 대부분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투표했어요. 그 이유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K-팝을 비롯해 한류 콘텐츠들이 인기가 매우 높았고 최근에는 냉동김밥 등 한국 음식의 인기까지 높다 보니 모두가 꼭 한 번은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기회 삼아 한국에 반드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고 최종 수학여행지로 한국이 결정되었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 모두가 좋아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유럽으로 가고 싶어 했던 남학생들은 왜 볼 것도 없는 후진국 한국에 가야 하냐고 투덜대기도 했고 수학여행을 가기 싫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공정하게 투표를 해서 결정한 것이니 학생들을 하나씩 달래가면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여행 당일이 되자 여학생들은 들떠 보이는 것에 비해 남학생들은 침울해 보였어요. 그냥 게임기 등을 가지고 가서 수학여행 동안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 고민을 할 정도였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정말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이야기해줬지만 남학생들의 기운을 되찾아주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비행을 통해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오랜 비행 시간으로 인해 피로가 가득한 아이들이 비틀대면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실망에 가득 차 있는 상태면 통솔하는 것도 평소보다 더욱 힘이 들 텐데 긴 비행으로 체력까지 부족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뛰어난 시설들과 넓은 공항들 그리고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의 모습을 보니 한국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던 여학생들은 물론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던 남학생들의 눈에도 생기가 도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하는 도중에도 아이들은 한시라도 빨리 나가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 보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서두르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들뜨기 시작한 아이들을 달래면서 출국 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예약해둔 셔틀버스에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에 다소 놀랐어요. 남학생들처럼 한국에 대해서 후진국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먼 거리에 있는 작은 국가, 몇몇 글로벌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국가라는 것이 저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뛰어난 기술들이 생활 곳곳에 반영되어 있는 한국의 모습은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항을 보면 보통 그 국가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인천공항을 보니 한국이 얼마나 첨단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시민의식이 뛰어난 국가인지 알 수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는 깨끗한 의자와 좌석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입출국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끝마치고 나가자 식당과 편의점, 약국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많았는데 인테리어도 아주 깔끔하고 좋았어요. 학생들 역시 제가 느낀 것처럼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좋게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얼른 한국의 이곳저곳을 방문해 보고 싶다고 재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도착한 시간은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숙소로 가서 쉬어야만 했기에 아이들을 달래면서 내일부터 열심히 돌아다니자고 했어요.
숙소에 도착한 뒤에도 아이들은 흥분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중국 역시 주요 도심지에서는 야경이 화려한 곳이 많지만 서울은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가 불빛을 반짝이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한강을 건널 때 보이는 다리와 그곳의 전등들이 수놓은 야경은 정말 화려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숙박하기로 되어 있는 호텔 역시 가격을 고려해야 해서 그렇게 좋은 곳으로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깔끔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말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었어요. 체크인을 빠르게 도와주시고 숙소 안내도 바로 해주셔서 피곤해 지쳐있는 아이들이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빠르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수학여행을 통해 한국을 경험하면서 느낀 속도는 제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이었어요. 물론 빠르다고 해서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업무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만족도는 최상이었죠. 숙소의 시설 역시 너무 좋았는데요. 침대부터 해서 모두 뛰어난 품질의 가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학생들 중에서도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너무 좋다고 하면서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말했던 친구들에게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저 역시 내심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국가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수학여행 일정이 시작되었어요. 여학생들이 원하는 K-팝 콘서트를 참여하는 것은 무리였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들과 관련된 장소에 방문해보고 관련된 상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죠. 남학생들 역시 출발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태도가 확연하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면서 한국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검색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기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저보다 오히려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문하는 곳마다 오히려 자기들이 앞장서서 자유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저곳 구경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죠. 수학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기회를 위해서 오는 것이었는데 수학여행의 목적에 매우 부합한 여행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수학여행을 통해 우리는 한국스러운 모습들도 보고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 건축물들도 구경해 보기로 했어요. 우선 한국스러움을 보기 위해서 경복궁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한옥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며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한복을 빌려 입을 수 있는 곳에서 한복을 입고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지도 모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갖춰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경복궁에서 포졸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한옥을 배경으로 해서 단체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어요. 사람 숫자가 많기도 하고 메뉴를 주문하는 것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각 자리마다 작게 키오스크 기기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키오스크 기기에서 한국어 말고 영어로도 선택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각자 먹고 싶은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나서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일일이 아이들의 주문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방문했던 식당이 특별히 고급스러운 곳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IT 강국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중국에서도 IT 기기들과 키오스크가 적용된 매장들은 많지만 대부분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키오스크라든지 앱과 연동해서 주문을 하거나 매장을 예약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IT 기술들이 적용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남학생들의 경우 이런 이 기술들을 비롯해서 한국의 게임 문화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의 가장 유명한 게이머들이 한국 선수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아이들은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을 점점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학여행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한국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심정은 물론 이해가 됐습니다. 통술자로서 함께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면 저도 한국에서 다양한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진 곳이었거든요. 서울의 도심은 정말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의 도시 느낌이었습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부터 버스 등을 이용하면 어디든지 편리하게 갈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또 택시도 어플을 이용해서 쉽게 호출해서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편리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심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들도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녹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무작정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는 점을 알 수 있었죠. 학생들은 서울에서 도시적인 모습부터 자연 친화적인 모습,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모습,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고 자신합니다. 수학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여학생들은 K-팝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왔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모두에게 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대답했어요. 남학생들은 한국에 대해서 무작정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자신들에 대해서 부끄럽다며 아주 환상적인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한국에서 가보지 못한 곳들을 더욱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남자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신기한 기계나 기술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 느껴졌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각종 AR 체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e스포츠 경기장에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PC방을 이용할 때는 남학생들은 언제 한국에 오기를 싫어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신나게 즐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교사로서가 아니라 저 개인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거닐던 장소들을 다시 한번 와볼 수 있다면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아마 학생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자 몇 명은 저에게 졸업 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여행을 올 것이라고 했어요. IT 기술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다고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학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 실제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잘 갖추어진 교육기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눈부실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교육열 덕분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무언가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남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을 때 이를 적절하게 수정해주고 미리 한국으로의 여행을 준비하면서 더욱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격양된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남매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목적지를 정하고 있지만 누나와 남동생의 의견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누나는 서울을 원했지만 남동생은 도쿄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행은 당연히 도쿄에 가야지.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선진국이었다고. 그 말을 들은 누나는 남동생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럼 둘 다 가보자. 가보면 누가 맞는지 알 수 있겠지? 그렇게 한국과 일본을 모두 여행하게 된 이 남매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의 여행 기간 동안 보고 느낀 것을 공유하려는 프랑스 여성 봉뚜르입니다. 그간 바쁘게 살았던 탓에 남들 다 가보는 해외여행 한 번을 제대로 못 가봤어요. 이번 연도에는 기필코 가겠다며 다짐했을 때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탓에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드디어 가보나 했던 아시아 여행은 결국 꿈으로 안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러던 중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아시아 여행을 꼭 해보고 싶어 하던 남동생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혹여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난감한 상황들에 놓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 말입니다. 먼 타국에 홀로 있는 것보다는 남동생과 함께 여행길에 나서면 용기가 생길 것 같았어요. 급히 남동생과 상의를 하던 중 시작도 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K-팝 문화로 너무나 익숙했던 한국을 여행지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남동생은 무조건 일본 도쿄가 최고라며 어떻게 한국을 갈 생각을 하냐고 하더군요. 한 번뿐인 기회일 수도 있고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 생각해서 그런지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왜 한국을 가야 하는지와 왜 일본을 가야 하는지를 의견을 내세웠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의견만 내세우며 깊은 갈등을 겪다가 결국 선택을 하게 되었죠.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었고 한국도 일본도 가고 싶다면 두 곳 모두 여행을 해보자였습니다. 첫 여행지로는 무조건 한국 서울보다는 일본 도쿄라고 노래를 부르던 남동생의 의견대로 일본을 선택했어요. 저 역시 일본에 대한 말만 들어봤지 직접 가본 것은 처음이라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여행지가 결정된 후 저와 남동생은 숙소도 예약을 하고 맛집도 찾았어요.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도착한 일본은 처음부터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입국 심사가 꽤 길어서 시간이 지체되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일본에 갔으면 일본법을 따르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영어로 소통하는 건 기대할 수 없었죠. 입국 심사를 하는 동안 일본어로 질문을 하기에 일본어를 못한다고 영어 소통이 가능하냐고 되물었지만 오히려 그런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겨우 빠져나왔으나 이미 입국 심사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탓에 뒤에 일정들이 밀리기 시작했죠. 평소 예약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던 스시집 한 곳을 예약해뒀는데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택시를 잡았어요. 일본 택시는 매우 친절하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기대를 했지만 솔직히 기대 이하였습니다. 소통이 너무나 어려워 제대로 목적지를 가는 것이 맞는지 가는 내내 불안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구글 번역기까지 돌려가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냐고 재차 확인했어요. 그런데 친절할 거라 기대했던 일본 기사님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댓글을 하지 않으시더니 구글 번역기를 통해 저희에게 했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알아서 가고 있으니 조용히 가자는 말씀이셨습니다. 문화 충격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겠죠. 마치 저 말은 불안한 승객의 마음을 무시한 채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말로 느껴져서 불편했습니다. 택시라는 것이 온전한 서비스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서로 지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불편한 공기를 느끼며 도착했으나 역시 저희가 말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당황스러움에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왜 이곳으로 데려왔냐고 물으니 여기 말고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결국 어렵게 예약금까지 걸고 예약한 맛집에서의 한 끼는 그대로 날렸습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기분 상하는 것이 싫었기에 다른 택시를 잡아 호텔로 가달라고 했어요. 이미 직전에 실수를 맛본 탓에 제대로 목적지를 인식하셨는지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이전에 탔던 택시기사님보다는 친절하셨지만 역시나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전에 탔던 택시 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당황했지만 이번 요금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광객이라 바가지를 씌우는 건가 싶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말이 따져 물었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금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를 물어봤어요.
톨비를 언급하며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견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이 상황에 톨비 때문에 왜 이 요금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더 말하면 감정만 상할 듯하여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검색을 하며 알아본 결과 일본 택시 자체가 비쌉니다. 특히나 일본은 유료 도로비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곳이에요. 선진국인 타국과 비교를 해봐도 톨비 자체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이래서 일본 여행을 할 때는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하더라고요. 이건 저와 동생이 무지해서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2번의 택시 탑승으로 여행 비용의 일부를 아깝게 버려야 했어요. 일본 여행을 마치고 한국 여행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깝게 버리는 비용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꽤나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돈을 날린 셈이죠. 결국 분노는 하늘 끝까지 치솟았고 동생 탓을 해버렸네요. 저도 모르게 동생에게 한마디를 한 것이 한국으로 여행 갔으면 이럴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며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어렵사리 도착한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저녁까지 조금 쉬려고 했어요. 공항에서 내린 후부터 한 번도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어요. 그렇게 체크인을 하려는데 로비에서부터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어요. 로비에 있는 직원이 영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은 요즘 시대에 로비에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저렴한 곳도 아닌 4성급 호텔에서 말입니다. 호텔리어분들은 저와 남동생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서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구글 번역기를 켜서 어떻게든 소통을 했습니다. 그나마 영어를 한다는 직원이 와서 이제야 소통이 가능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영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발음 탓인지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상대 호텔리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체크인이 뭐라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겨우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 여행이고 뭐고 다 지쳐서 쉬고 싶었어요. 저희는 방을 2개 잡기에는 숙박비가 부담스러워 트윈베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화들짝 놀랐어요. 일본 호텔들의 규모가 작다는 건 어느 정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아도 너무 작아서 바닥에 캐리어를 펼칠 수도 없었어요. 정말 싱글 침대 딱 2개가 있는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게 무려 4성급 호텔이었고 저렴한 가격도 아니었어요. 벌써부터 답답함이 느껴졌고 숙소에서는 정말 잠만 자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일본 자체가 영어를 많이 안 쓰기도 하고 모국어가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돈 날린 택시도 그렇고 호텔까지 엉망이었어요. 제대로 여행을 시작도 하기 전에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나서 도쿄의 문화를 몸소 체험해 봤어요. 일본의 특징이 깔끔하고 타인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막상 길을 나서면 분명 깔끔하고 친절한 분들도 많을 거라 예상했어요. 그러나 깔끔한 곳은 보이는 곳들은 정말 깔끔했지만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서거나 돌아서면 지저분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매 순간이 깔끔할 수는 없기에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다만 또 소통의 문제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같은 메뉴가 2개가 나오질 않나, 주문하지 않은 맥주가 나오질 않나 황당했어요. 서로 소통이 쉽지 않아서 생긴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경치를 보는 것에 만족을 하며 우여곡절 속에 일본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려는데 교통편도 문제였습니다. 미리 알아본 것과 실제로 가는 것은 차이가 있어서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역시나 나서서 알려주는 이는 하나 없었고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저와 동생이 겪은 일본 여행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지만 다른 분들은 다를 수 있죠. 일본어로 수월하게 소통이 가능하거나 사전에 많이 알아보고 가셨으면요.
그토록 일본과 도쿄로 노래를 부르던 남동생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2번 다시는 안 와도 될 것 같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크게 당한 것이 있어서 여행의 기분보다는 도전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놀랐습니다. 깔끔하고 굉장히 널찍한 미래 도시에 온 기분이었어요. 곳곳에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 로봇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로봇이 길 안내도 해줬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입국 심사를 할 때도 현지인처럼 영어로 술술 말하는 직원을 보고 놀랐습니다. 재치 있는 농담까지 해가며 한국의 여행의 끝에서 또 보자는 그 말이 심금을 울렸어요. 어렵지 않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희에게 먼저 직원들이 다가와 위치와 시간까지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심지어 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어떤 방송이 나올 때 내리면 되는 건지도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버스 기사님도 친절하셨어요. 놀라운 건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정거장이 나왔고 중국어, 일본어까지 나오는 버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편리하죠. 놓칠 염려 없이 1시간가량 걸리니 편히 있으라는 그 말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노심초사해 가며 언제 내려야 할지 불편하게 있지 않는다는 것이 좋았어요. 도착한 곳에 내려서 숙소까지 찾아가는 길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길 안내 문자를 보니 어린 초등학생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길을 따라 도착을 하니 로비에서의 체크인은 빠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성격이 급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성격이 급한 것은 둘째치고 일 처리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신속하게 체크인을 마친 후 룸 안내까지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분명 같은 가격에 같은 등급의 방이었지만 한국의 호텔 컨디션은 굉장했습니다. 캐리어 2개를 펼쳐둬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널찍했고 침대의 쿠션감 자체가 달랐어요. 심지어 욕실이 무슨 일본 호텔룸 크기보다도 컸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호출을 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나가셨고 호텔에만 있어도 행복할 정도로 만족했어요. 심지어 호텔에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바로 주변에 맛집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쳐다보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더 친절했어요. 원하는 맛집을 찾아 헤매던 중 지나가는 한국인에게 물어보니 서툰 영어였지만 최선을 다해 알려줬습니다. 알려주다 결국 그곳으로 데려다 줬어요. 이런 한국인들의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다음날 다른 곳들도 둘러보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외국인들이 여행하기 딱 좋았어요. 영어, 일본어 등으로 모두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했고 그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언가 질문을 하면 곧장 답이 돌아왔고 가까운 곳이라면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영어로 방송이 나오기에 이용하기가 편했어요. 지하철 요금이 비싼 것도 아니라서 지하철을 이용해 계획보다 더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프랑스와 비교를 해봐도 한국은 대단했어요. 선진국이라고 불리면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프랑스지만 이런 문화는 한국에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도 이렇게 교통적인 부분에서 편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저 역시 관광객들에게 선뜻 한국인들처럼 웃으며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말해봤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귀한 본인의 시간을 쪼개면서 한번 보고 안 볼 외국인들에게도 따뜻했습니다. 온정 깊은 나라라는 말이 딱 어울렸어요. K-팝뿐 아니라 한국 문화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한국을 꼭 여행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이번에 여행으로 머문 기간 내내 너무나 행복해서인지 여행이 아니라 거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편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도 쉬웠어요. 이 또한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분명 부족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외국인에게 이 정도의 친절을 베푸는 나라는 솔직히 처음이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것은 프랑스뿐 아니라 타국도 그렇겠지만 짐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짐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그러더군요. 비싼 가방과 핸드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민의식이 높은지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은 자리에 물건을 두고 몇 시간이든 돌아다녔다 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다고 합니다. 높은 시민의식과 친절함 그리고 너무나 잘 갖춰진 시스템들은 다른 나라들이 모두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날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걸 모두가 바뀌길 바랄 것이 아니라 제 자신 스스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관광객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어요. 주변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K-팝 문화가 한 획을 긋고 있기에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국처럼 시민의식을 갖추고 친절한 시민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